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최선비는 첫날 밤 마냥 똑같이 그렇게 담을 넘기는커녕 한양 땅 골목을 이잡듯이 뒤지고만 돌아오고 말았다. 작정한 도둑질은 도무지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여비도 국밥 몇 그릇 값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다가 한양 땅에서 영영 고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최선비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보니 눈물이 나올 만큼 서러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는 아무래도 아무 담이나 넘어 도둑질을 감행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결국 붙잡혀 보도청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만은 없었다. 다급해진 최선비는 그날 밤도 여기저기 도둑질할 집을 찾아 한양 땅 골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렇게 자정을 넘기고 새벽으로 가는 고요하고 어두운 한양의 봄밤길을 누가 들을세라 살금살금 걷고 있는데 마침 담 너머 어느 대감집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저 사람들은 무얼 하느라고 이 깊은 밤중에 잠을 안 자고 있을까? 퍼뜩 이런 생각이 스친 최선비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마침 담도 얕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담을 넘은 최선비는 물방아 짖는 가슴을 움켜잡고 슬그머니 불 켜진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귀에 얼핏 스치는 소리가 누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듯 너무도 험하겠다. 궁금증이 일어난 최선비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조심스럽게 가만 창구멍을 뚫고 거기에 한쪽 눈을 들이받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을 들여다본 최선비는 깜짝 놀랐다. 호롱불이 환한 방안 윗목에 오늘 혼례식을 올린 듯한 사목 한대를 쓴 나이 어린 꼬마 신랑이 겁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앉아 있었다. 최선비는 얼른 눈을 돌려 아랫목을 바라보았다. 거기 수염이 새까맣게 난 산돼지처럼 생긴 눈빛이 날카로운 우락부락한 사내가 심부락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시퍼런 큰 칼끝에 고깃점을 끼어들고 꼬마 신랑 입에 갖다 막 들이대며 눈을 부라려 뜨고 협박하고 있었다. 이놈, 이거 먹어라. 넌 오늘 죽었다 이놈아. 최선비가 그걸 보며 가만 생각해보니 필시 저 고깃점에 험악하게 생긴 사내가 독약을 바른 것 같았는데 그것을 꼬마 신랑에게 억지로 먹여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흉악한 꼴을 지켜본 최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불끈 의분이 치받쳐 올랐다. 산도적같이 흉측하게 생긴 힘센 사내가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를 마구잡이로 협박하여 죽이려 들다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순간 최선비는 사납게 문을 덜컥 열고 방 안으로 성난 호랑이처럼 단숨에 벌떡 뛰어들어가 사내의 손에 들린 칼을 번개같이 빼앗아들었다. 그리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내를 노려보며 낮게 소리치며 목을 겨냥해 그대로 푹 찔러버렸다. 에잇! 이 사악한 놈! 최선비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던 것일까? 자신도 모르게 찰나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일격을 당한 사내는 낮게 비명을 지르고는 선열 붉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푹 고꾸라졌다. 이를 지켜본 꼬마 신랑과 신부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혼비백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가만히 최선비 얼굴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순간 제 정신이 돌아온 최선비는 손에 들린 칼에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끔찍한 살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선비의 손에 들린 칼이 방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최선비는 곧바로 방을 뛰쳐나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재빨리 담을 넘어 주랭랑을 놓았다. 그 길로 허름한 주막집 방에 헐레벌떡 한달음에 당도한 최선비는 풀어놓은 자신의 짐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누가 알세라 그 밤에 고향 가는 길을 향해 마구 내달았다. 자신이 살인을 했으니 이제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포도총에 걸려가 죽임을 당할 게 분명했던 것이다. 최선비는 그야말로 거지 행색으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거린처럼 밥을 얻어먹고 길가 방앗간이나 나무집 헛간에 누워 잠을 자면서 하루하루 줄인 배를 움켜쥐고 고단한 길을 걸어 고향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재수 좋은 날은 네 집 회갑잔치나 초상난 집을 만나 고기에 밥에 술사발도 얻어 마시고 어떤 날은 부잣집 따뜻한 사랑방에 들어 고된 몸을 쉬어갈 수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누더기 걸친 거지 신세로 나무집 헛간이나 여기저기 흙바닥을 뒹굴며 비참한 몰골이 되어 귀향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최선비가 죽지 않고 집에 돌아온 것은 모내기가 시작되는 5, 6월 농사철이었다. 과거 시험에 낙방했더라도 서방님이 몸이라도 건강하게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매일 기원하며 아이들을 기르며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있던 아내가 어느 날 남의 집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온통 해진 누더기를 걸친 몰골이 험상궂은 웬 거지 하나가 비틀비틀 쌀이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서방님이었다. 과거 시험이고 나발이고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도 너무나 반가워 아내는 거지 몰골에 비쩍 야인 서방님을 뜨거운 눈물로 맞이하였다. 아, 서방님, 다 당신 아닌가요? 네네, 면목이 없구려. 미안하구려. 최선비는 말끝을 흐렸다. 서방님, 다 제 탓입니다. 여비를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아내가 최선비를 위로하며 말했다. 최선비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북받쳐 말문을 잇지 못했다. 갖은 고생을 하며 집에 돌아온 그날 이후로 최선비는 글공부를 아예 팽개쳐버리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농사 일에만 전념했다. 과거 시험에 참담하게 낙방하고 여비를 마련하려고 한탕 크게 도둑질을 하려다가 느닷없이 사람까지 죽이고 돌아온 그 비밀스런 일을 누구에게 감히 발설할 수 있겠는가. 죽을 때까지 혼자만의 가슴속 비밀로 깊이 묻어두어야만 했다. 한양 땅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최선비는 이제 과거 공부도 아예 단념하여 집어치우고는 농사일을 하며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